자,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비유동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요,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자산들입니다. 뭐 투자 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겠고요. 유형 자산은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자산, 그래야 이제 무형 자산과 구별이 되겠죠. 자, 무형 자산은 말 그대로 행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들을 이야기하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요. 이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은 투자 부동산,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 대여금, 장기 금융 상품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게요. 투자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게 될 부동산들을 얘기하겠고, 자, 단기 매매 증권 배울 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이 투자 자산 항목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요. 특정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요거는요. 당좌예금에 대한 개설보증금 때 배우셨어요. 우리가 당좌예금을 개설하려면 은행에다가 개설보증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개설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1년 이상 계속 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는 내 돈이기 때문에 투자자산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자 부동산입니다. 왜 많이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자, 회사가요,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건물을 구입하였다라고 하면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밖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토지, 건물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요. 토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건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혹은 그냥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건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고 씁니다. 자, 토지나 건물이나 모두 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쳐서 써놓았습니다. 자, 토지의 구입 대금은 약소금으로 지급하고, 자, 이것도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약소금으로 지급하다. 지급업 아니죠. 지급업이 되려면 원재료, 상품, 제품과 같은 일반적 상거래에서의 채무들을 우리가 지급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투자자산이니까요. 미지급금이라고 하고요. 건물의 구입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역시나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서 대금을 월말에 지급한다는 건 외상입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을 쓰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5억 원에 처분하였으며 대금은 월말에 수령하기로 했다. 자, 이거 하실 때 많이 하실 수 있는 이제 실수들이요.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 토지와 건물이겠죠. 자, 저는 앞에서 이제 투자부동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냥 토지, 건물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때, 아,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설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변에 투자 부동산이 3억짜리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차변에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뭐 투자 부동산이 3억짜리인데 이걸 매각하고서 약소금을 받았대요. 혹은 월말에 받기로 했대요. 우리 뭐라고 불러라? 미수금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자, 미수금 불러놓고 5억, 그 다음에 3억짜리를 5억 받고 팔았으니까 회사는 이익을 봤어요. 그 이익의 이름이요. 토지나 건물이라고 쓴 게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고 썼던 것들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 계정을 만들어주게 되더라. 자, 투자부동산 3억짜리가 팔렸다. 차변에 미수금 5억, 대변에는 투자자산 처분 2형입니다. 자, 차변에 미수금에다가 거래처 써주시면 여러분들 더 완벽한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자, 해당하는 연구 문제는 뭐가 없지만 거래처가 없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저 미수금에 거래처 쓰도록 할 거니까요. 잘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자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형자산의 종류는요. 토지다, 건물이다,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보셨던 토지, 건물이요. 선생님, 앞에서는 투자자산이라고 해놓고서 왜 여기서는 유형자산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앞에 있던 토지나 건물은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하면 1년 이상 기간 동안 형체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들이겠죠. 자,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건설 중인 자산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요, 완성된 건물만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서 올라가고 있는 건물도 우리는 자산으로 보고 있죠. 자, 구축물은 사실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 뭐 저수지나 댐 아니면 뭐 정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물이나 이런 거를 구축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코드 번호로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은 구축물을 제외하고는 다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차량 운반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 차량 운반구는요 꼭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을 운반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뭐 네 바퀴가 다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바퀴가 2개여도 차량 운반구가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바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는 차량 운반구로 넣고 있고요. 비품은 뭘까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아니면 전화기, 복사기, 팩스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중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요. 사실 회계 1급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회계를 전체적으로 회계 1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혹시 회계 2급이라든가 이제 회계 원리를 듣고 오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대충 들으실 수 있을 건데 무슨 얘기냐? 자, 토지의 코드 번호가 201번이에요. 건물의 코드 번호는 바로 다음번에 나왔는데 203번은 사라지고 204번의 구축물, 205번은 사라지고 206번의 기계장치, 207번은 사라지고 208번의 차량 운반구.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 녀석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깎여서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깎인 감가상각의 누적액, 누계액들은 바로 해당하는 계정의 다음 번호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부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희요 자산이기 때문에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이야기, 두 번째가 자산에 대한 평가 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처분이다 라고 해서 매각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매각도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평가, 처분 요 3단계를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을 배울 때요. 취득 이후에 후속적 지출까지 해서 이제 수익적, 자본적 지출까지 배울 거고요. 자, 그럼 취득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배울 거냐? 대략 한 7가지 정도, 6, 7가지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매입 부대 비용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 때도 배웠는데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모두 다 취득원가에 넣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드리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내가 필요한 우리 회사가 필요한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고 해요. 그럼 외국에 가면 누가 팔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받아야 되니까 자, 이걸 누가 팔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알려주면서 중개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수수료를 내고서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오려면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자, 운송비가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뭐도 가입을 합니까? 우리들은 운송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회사에 들어올 때 이제 인천에 대한민국에서 인천 세관을 통과할 때 뭐를 내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수입 관세도 내셔야 되겠고요. 자, 회사에 가지고 왔더니 내가 함부로 설치를 못하더라. 그래서 설치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범가동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시범가동 하려면 뭐 기름도 사서 넣고 이래요. 그래서 시운전비 넣고 그 다음에 나라에 얘기하는 게다. 자, 나라야, 나 이렇게 좋은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등록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원하는 용도의 기계장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건물이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내 자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매입할 때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취득원가에 들어간다는 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는 1억 원의 기계장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 1억을 준비하였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운송료, 그 다음에 운송보험, 수입관세,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를 4천만 원을 지출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취득일에 회계처리를 하쇼라고 되어 있고요. 차변에 기계장치는 1억 4천입니다. 대변에 현금이 1억 원이 사라졌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하자? 미지 급금이라고 처리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현금이 1억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가 지급한 현금에 대해서는 1억,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요. 모두 다 기계장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 특히나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등록세를 세금과 공과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는 함께 내도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혹시라도 따로 내시게 되더라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꼭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취득하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토지 이야기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요. 1억 원을 구입하며 토지 위에 건물도 1,000만 원에 함께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자, 하지만 그 건물을 꼭 반드시 회사가 사용할 거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할 경우랑 사용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 비용이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가 1억이에요. 이 위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참 잘 몰랐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대한민국에는요. 땅 주인이랑 위에 건물 주인이랑 서로 다른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팔고 싶어도 땅 주인이 위에 건물 주인이 팔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들 제가 종종 들어봤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땅을 사고 싶은데 건물 주인이 있으니까 비록 허물어져가는 건물이지만 일정한 돈을 주고서 이제 건물도 매입을 해요. 근데 그 건물을 실제로 쓸만하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쓸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철거를 해버리겠죠.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샀을 때 만약에 이 건물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럼 건물도 회사에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니까요. 차변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철거해버린다고 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철거할 때는
철거 비용도 들어가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철거할 때 들어가는 철거 비용 1,000만 원까지 합쳐서 우리는 모두 다 무엇으로 보겠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토지값은 1억이지만 건물값 1,000만 원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1,000만 원을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죠. 이 1억 2천만 원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토지라는 자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여 여러분들 회계처리 보시다시피요.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철거 비용까지 합쳐서 토지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마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이 철거 비용입니다.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설명을 해볼 수 있냐면 하나는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런 경우인데요. 바로 자, 우리가 철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철거 비용이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방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미사용 상태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회사가 한참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건물, 미사용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요. 이 철거 비용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차변의 토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요. 이 건물이라는 회사의 유형 자산에 대해서 방금 뭐 하면서요? 처분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당연히 이런 건 손해를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철거 비용도요. 회사가 사용 중에 있던 건물을 철거했다고 한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뭐 이 외에도요. 회사 나름대로요. 뭐 철거 비용이라는 계정과 뭐 비용 계정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대부분 철거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런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고요. 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은 왜 철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토지를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쓰기 위한 토지의 취득 과정이다라고 해서 철거 비용을 모두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넣고 있었습니다. 잘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이할 때 주의하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철거 비용은 토지. 그게 아니라 사용 중에 있던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이제 세 번째 취득 이야기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자, 사실은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꼭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형자산들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써드렸는데요. 자, 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자, 공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세요.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공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해라. 이게 어떻게 핵심이냐면요. 이 시가, 공정가액에 맞춰서 가라는 건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파악해 볼게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매입할 때 자, 공정가액 3억 원의 토지. 자, 토지값은 3억이에요. 그 다음에 2억 원의 건물이 2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이 자산들의 합계는 시가 5억짜리. 그런데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일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변의 현금은 4억일 테지만 차변에 쓰는 토지나 건물은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자, 토지 3억이고 건물 2억이니까 3억, 2억 넣고서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이 이런 거 쓰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계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자, 토지값, 건물값, 시가 모두 다 합해 보시고요. 그 시가에 대해서 이걸 100으로 놓습니다. 자, 시가 전체 합이 100%. 그러면 3 나누기 5 하면 0.6. 그 얘기는 전체 가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2 나누기 5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돼요. 2 나누기 5 하면 0.4. 즉 전체 비중의 건물의 비중은 40%.
그래서 4억 원의 60%는 토지값, 4억 원의 40%는 건물값입니다. 자, 그래서 4, 6에 24, 2억 4천만 원은 토지값, 4, 4, 16, 1억 6천은 건물의 취득 가격이 됩니다. 자, 이처럼 사이좋게 서로의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자산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하게 될 때는 그 자산의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해주도록 하자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요? 자,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런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얼마에 지을 거냐면 순수하게 내 자산으로, 내 자본으로 1억 원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취득하려고 해요. 자, 문제는 바로 옆인데요. 이 옆에 자, 친구가 똑같은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50억밖에 없다고 해요. 그럼 이 건물을 못 짓느냐? 아니겠죠. 이 친구는 나머지 5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건물을 건설을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나는 순수하게 내 돈으로 100억 주고 건물을 짓지만 친구는 50억을 대출받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건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나갔는데 그 이자가 5억 원이나 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만약에 저는 이 건물이 완성되자마자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다 딱 100억에 매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회사는 손실이 아니니까 100억에 매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요. 이거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 사람은 100억에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팝니다. 왜? 이 5억의 이자 때문에. 자, 이 사람은 최소한 못 받아도 얼마는 받을 거라고요? 아마도 105억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서 차입했던 비용에 대한 이자, 금융비용을 우리는 뭘로 처리할 거냐? 자, 따로 원래 원칙은요. 자, 여러분들 조심. 원래 원칙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든 뭐든 금융기관에다 돈 빌리고서 이자를 내면 이 이자, 비용을 쓰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어떠한 규정을 줬냐면 이런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이자로서 자본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본화된다는 건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건설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간 비용이다, 들어간 자산의 취득원가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억 원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라? 건설 중인 자산. 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취득원가를 하니까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취득원가로 들어가는 거지 취득한 이후에 들어간 이자 비용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게 내가 취득하는 과정,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금융비용이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 문제 볼게요. 건물의 공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50억은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50억은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 5억 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자 비용이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자본화 대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다음 건물은 내년에 완공이 완료된다. 즉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정답이 건설 중인 자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내용은 이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은 처음에 이제 건물을 계속해서 올라갈 때 대변에 계약금이나 이런 거 중도금 이런 거 줄 때는 현금 나가고 차변에 계속해서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사라지면서 건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 취득세 등록세가 있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도 대변에 현금 쓰시면서 취득세 등록세도 다 건물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무상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 과정에서 무상 취득은 뭐냐? 자, 말 그대로 무상. 여러분들 공짜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의 핵심은요. 공정가액. 자, 바로 시가, 공정가액이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소린가 봤더니요. 이런 토지를 공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공짜로 구매하는 게 아니죠. 공짜로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이런 땅을 하나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이 대표이사가 약간 부동산 투기에 실패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1억 주고 산 땅인데 30년이 지났는데 3억까지밖에 안 오르더래. 너무 안 오르잖아요. 그동안 이제 재산세 낸 것도 아깝고 하니까 그걸 또 언제 또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회사 역시나 내 회사예요. 내 회사에 이 토지를 갖다가 맡긴다는 게 이제 토지를 회사에다 주면 회사가 관리도 하고 뭐 재산세도 내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산이긴 하지만 회사의 자산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개인의 자산을 우리가 회사에 공짜로 준다는 건데 그럼 회사는 1억짜리 땅을 받았다고 할 것이냐 3억짜리 땅을 받았다고 할 것이냐 이걸 묻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땅을 물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주고 샀을 때 1억 주고 샀어. 근데 지금 이게 3억짜리 땅이야. 내가 더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땅 받았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3억짜리 땅을 나한테 선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차변의 토지는 3억, 그 다음 대변에 공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다. 이런 수익 계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을 때는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계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토지값 시가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 계정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현물 출자죠. 자, 제가 위에 이 공정가액이라는 표시를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물 출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녀석도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번엔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우리 주주가 이런 땅을 1억 주고 취득을 했대요. 근데 현재 시가가 얼마이고요? 시가는 3억이고요. 자, 이런 땅을 취득을 했는데 이 시가 3억짜리 땅에 대해서요. 회사에다가 주고서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시가 3억짜리 땅을 줄 테니 너희 회사 주식을 다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어때요? 즉 주주에 대한 자본금이 대변으로 사라지면서 현물, 즉 돈 대신에 물건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자, 대변에 주주의 몫인 자본금이 나갔고요. 차변에는 토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억 원에 취득했지만 현재 시가 3억짜리 토지니까요. 차변에 3억이고요. 그 대가로 회사는 액면가액 3억 원의 주식을 줬다라고 하면 자본금 3억.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절대 옛날에 취득했던 1억 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현재 시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출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쓰고요. 차변엔 현금 대신에 토지를 쓰고 시가, 공정가액으로 씁니다. 자, 차변을요, 원래 주식일 때는요, 현금을 받으면 주식을 발행했던 가격이다. 그래서 발행가액이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 만약에 토지로 받으면 시가, 공정가액으로 표기를 해준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무상 수증이나 현물 출자나 둘 다 공정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유가증권의 취득을 또 배우셔야 될 텐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액면가액 100만 원, 공정가액 70만 원의 국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취득하였다. 자,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 국채의 만기일인 2022년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도 갖추고 있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표현이겠고요. 또 하나.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아주 특이해요. 자동차라는 자산을 구매하고 싶으면요. 나라가 국채라는 걸 함께 끼워 팔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국채를 사고 싶지 않다. 난 자동차만 필요하지. 내가 왜 국채가 필요하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야, 그래? 그럼 난 너에게 자동차를 팔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나라는 나보고 자동차 장사해주게 하면서 차를 하나씩 팔 때마다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같이 함께 꼭 끼워 팔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일반인들이요, 이렇게 자동차를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국채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국채를 처분해버리죠. 근데 그것도 또 웃긴 게 뭐냐면 100만 원에 주고 샀던 건데요. 방금 전에 1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매각하려면 현재 가치가 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밖에 줄 수가 없대요. 아니, 내가 1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나에게 70만 원만 주느냐 그랬더니 그 만기까지 기다렸을 때가 100만 원인 거지 지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이렇게 취득원가인 차량 운반부에다가 집어넣기로 했었죠. 자, 만기보유증권에 대해서는 70만 원으로 쓰십시오. 실제 그 가치, 그리고 나머지 차액,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십시오. 자, 지금 얘기한 건요, 바로 매각해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즉시 매각을 했다고 한다면 대변의 현금 30, 뭐 차량 운반구 3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후속 지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산은 처음 취득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엔진 오일을 교체하거나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튜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자동차 말고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요. 단순하게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건물이 지어질 때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지만 요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출이 들어가는데요. 그 추가적인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수익적 지출, 하나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가끔 농담처럼 오프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소개팅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요? 그러면, 소개팅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머리도 하고, 옷도 사입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그리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자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형을 하고 갔더니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 이러면서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은 예뻐지는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보고 외모지상주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이런 메이크업이나 화장을 하고 나가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씻으면 그대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현상 유지, 원상태 회복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적 지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성형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똑같은 돈을 들여도 성형을 한다는 건 어때요? 한동안 혹은 아주 오랫동안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지죠. 솔직히 성형을 했는데 미워졌다라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이뻐지려고 성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뻐지면 그 사람의 인기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연봉이 높아졌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뭐겠어요? 젊어진다, 즉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1시간에 내가 알바비로 6,000원을 벌었는데 성형을 해서 이뻐지니까 조금 더 좋은 알바가 들어와서 뭐 1시간에 7,000원을 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가 된 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원상회복하는, 예를 들어 자산으로 나오면 유리창을 교환하거나 건물에 이제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건물값이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페인트 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도배 작업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요.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자동차 부품 교체하는 것들이 있죠. 자, 수선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수선비라는 비용을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수익적 지출을 했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이런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수선비라는 표현보다는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자, 이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의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5층짜리였는데 10층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난로 떼고 있었는데 우리가 천장에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중앙 냉난방 장치를 설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시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해당 자산을 계정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당 자산을 씁니다 라고 했더니요, 진짜로 순진하게도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프로그램에 해당 자산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요. 해당 자산이라는 게 계정 과목이 아니죠. 건물의 자본적 지출하면 뭐 쓰라는 얘기겠어요. 건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하면 기계장치, 자동차의 자본적 지출하면 차량 운반고를 쓰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하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출을 했는지에 따라 수익적 지출하면 비용이 증가하고요. 자본적 지출을 하면 자산이 증가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요.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건 종종 물어봐요. 회사가 자본적 지출로 썼어야 되는데, 즉 해당하는 자산을 써야 되는데 자산을 못 썼대요. 그럼 자산은 원래보다 과소계상이죠. 실수로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인식을 해버렸대요. 그럼 비용은 원래보다 커지잖아요. 자, 비용이 커진다는 건 이익은 줄어듭니다. 왜냐? 수익은 서로 똑같은데 마이너스 시키는 비용을 크게 해버리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자,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겠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단기 순이익이 반영이 되는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거고, 자본 안에서의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건 자본 자체도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자산도 감소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마이너스 요소인 비용이 증가하면 플러스 요소인 자산, 플러스 요소 이익잉여금, 자본들은 모두 다 아래로 과소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들끼리는 방향이 같죠. 자산이 과소계상, 이익이 과소계상, 이익잉여금 과소계상, 자본이 과소계상. 누구만? 비용만 과대계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 모두 다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감가상각인데요. 이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 감가상각은요, 우리가 가치가 깎여 나가는 건데요. 사실은 이 취득원가를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지만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계속해서 이제 깎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처음에 신차로 샀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에 신차를 샀다고 해요. 자, 10년 뒤에 중고차 시장에 가지고 갔어요. 여전히 이 가치가 4천만 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1년씩 탈 때마다 자산의 가치는 깎여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가에 맞춰서 깎여준다는 건 아니고요. 4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10년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빵원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 이 10년 동안의 4천만 원을 한꺼번에 10년 뒤에 비용을 4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 혹은 매년 우리의 규칙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씩 인식을 해서 10년 뒤에 이렇게 빵원이 차근차근 되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4천만 원을 기간에 쪼개서 10년 동안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취득원가를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법칙에 대한 이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감가상각 3요소에 대해서 먼저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을 위해서는요. 취득원가가 있어야 되고
잔존가액이 있어야 되고 내용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취득원가는 단순한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 앞에 취득 파트에서 배웠던 물건의 부대 비용을 다 더해 주시는 거고요. 잔존가액은 말 그대로 자산의 가치가 수명을 다해도 남는 가치입니다.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요. 고장이 나더라도 그냥 기계를 판매하면 내가 10,000원, 2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가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내용연수.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시간 아닙니다. 기계를 하나 샀는데 5년 정도 쓰니까 고장이 나서 버렸다. 그럼 내용연수가 5년이냐? 아닙니다. 이 기계를 처음 취득했을 때는 몇 년을 쓸지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나 자동차나 건물에 대한 표준 감가상각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에 맞춰서 예상하는 사용 시간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정액법, 매년 똑같은 금액을, 즉 매년 같은 금액, 을 감가상각하는 게 바로 정액법이고요. 이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반에 비용을 많이 인식했다가 초기에 비용을 많이 인식했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방법인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액법이요. 자, 정액법을 그리기 위해서 X축을 기간이라고 하고요. Y축을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할 때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반에 많은 비용을 인식했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보다는 아니지만 연수합계법으로 했을 때도 역시나 초기에 비용이 많고 나중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자,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이중체감법 했을 때 정액법 보시면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의 내용연수를 나눠주자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연수든 잔존가액이든 취득원가든 앞에서 보셨던 뭐랑 같습니까? 바로 감가상각 3요소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 3요소라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요. 정액법 공식을 기억하시면서 정액법 공식이 감가상각 3요소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에다가 내용연수로 나눠주자고 했고요. 자, 이 앞부분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다시 말해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은 공식이 일치합니다. 자, 하지만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중체감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가치가 깎여서 누적이 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취득한 가격은 똑같지만 뒤에 차감이 되는 감가상각 누계, 가치가 깎여서 누적되는 금액은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자, 상각률은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니까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의 내용연수 합분의 역순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라고 한다면 내용연수 합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역순으로 첫 번째 연도는 6분의 3, 두 번째 연도는 6분의 2, 세 번째 연도는 6분의 1. 이렇게 비율대로 감가상각을 하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5년짜리다 라고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자, 그 다음에 5, 15분의 5. 다음은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게 바로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그 다음 생산량 비례법은요. 실제
생산량을 계산할 텐데, 자, 전체 총 예정 생산량 중에서 이번에 생산을 한 양만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 비례법은 그래프가 따로 없어요.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감가상각이 되겠고, 생산을 좀 줄이면 적게 감가상각이 되겠고,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일단 제가 써드린 5가지 방법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중체감법까지는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셔도요. 정액법부터 생산량 비례법까지는 꼭 공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연구에 대해서 보시면요. 1차 년도에 1월 1일 내용연수 5년짜리 잔존가액 100만 원인 건물을 1000만 원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해서 1차, 2차, 3차 년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각률은 0.451. 자, 내용을 봤더니요. 정액법, 취득원가 1000만 원에 마이너스 100만 원,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줬더니 매년 똑같은 금액 180, 180, 180으로 감가상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을 쓰는 방법은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합니다. 자, 아주 특이하죠. 자산을 취득할 때는 돈을 썼지만 비용을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효익을 얻을 때마다 그 자산의 가치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180,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건물 이렇게 써도 돼요. 180. 하지만 우리는 건물이라고 쓰지 않고요. 뭐라고 쓰느냐? 자,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씁니다. 자, 가치가 깎여서 누적이 된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된다. 어떻게 표시하느냐? 건물의 가격은 1000만 원이다. 자, 만원 단위 10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고 이와 관련된 가치가 깎여서 누적이 된 금액이 180이더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건물의 가치는 820만 원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감가상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해당하는 건물의 마이너스 형태로 들어가는 바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손충당금 기억나셨어요?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의 마이너스 형태로 썼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건물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여러분들 정액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률법도요. 취득원가 건물 1000만 원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1차 년도에 있는 451만 원을 기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쓰는 방식도 역시나 마찬가지. 차변의 감가상각비 451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51만 원.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 정률법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 정률법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려면 첫 번째 연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생기죠. 두 번째 연도 돼야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한 걸 누적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연도의 정률법은요. 항상 누계액 없이 취득원가에 여기에 정률, 상각률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451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고 두 번째 1000만 원에다가 451만 원을 빼시는 건데요. 자, 왜? 취득원가 마이너스 누계 여기에 곱하기 상각률은 똑같이 0.451. 그랬더니 앞에 대상이 되는 금액이 1000만 원의 0.451보다는 아무래도 549만 원의 0.451은 더 적겠죠. 그래서 240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자, 세 번째 년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취득원가는 똑같은데 누계액을 247만 5,990원만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포인트처럼 누적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연도에 451만 원, 두 번째 연도에 2475, 990 이 두 금액이 다 합쳐진 게 698만 5,990원. 그래서 0.451 곱하시면 1359, 31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첫 번째 연도는 450, 두 번째 240, 세 번째 130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거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될게요. 시험 문제는요,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에는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 잘 안 물어봅니다. 항상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두 번째 연도 물어보면 정률법은 첫 번째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 누계액을 반영해서 두 번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률법으로 두 번째 계산하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247만 5천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247만 5,990원.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451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451만 원. 자,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247만 5,99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위에 아래 두 개의 금액을 다 합치시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당해년도에 감가상각한 것만큼만 누적액이 쌓이는 거예요. 어차피 첫 번째 연도에서 누적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번째 추가로 늘어난 것만 누계액을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에 대해서 보시면요. 1차 연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 마이너스 100만 원. 자, 그리고 15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5분의 5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요. 앞에서 내용 연수가 5년짜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 해서 15분의 5만큼을 감가상각한 거죠. 자, 역시나 연수학계법도요. 초반엔 15만 원에 5, 그 다음에 15분의 4, 15분의 3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제일 많고 그 다음 적게, 그 다음 적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사례, 그리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그리고 두 번째 평가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처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처분은 이렇게 첫 번째처럼 자발적 처분도 있고요. 두 번째처럼 비자발적 처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 처분부터 보자라고 하면요. 제가 여기에다 이제 분개를 할 때 숫자를 넣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유형자산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해서요. 자주 틀리셔서 숫자를 넣어드렸는데요. 자, 연구해서 이제 보면 취득가격 10억짜리 감가상각 누계액 3억짜리의 유형자산을요. 9억을 받고 처분을 했대요. 자, 그럼 건물은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10억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3억 원이 되어 있고요. 장부 가격이 7억짜리였대요. 자, 이걸 9억 받고 팔았을 때, 6억 받고 팔았을 때 이렇게 보자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 일반인들은요. 자신이 10억을 주고 샀던 건물에 대해서 9억을 받고 팔면 1억을 손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취득원가 10억이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했을 때 실제 지금의 가치는 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2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보고요. 6억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4억의 손실이 아니라 7억짜리를 6억 받고 팔았으니까 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9억을 받고 팔았다고 했을 때 정말 2억 원의 이익이 나는지 6억 받고 팔았다고 했을 때 정말 1억 원의 손실이 나는지는 회계 처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부에 있었던 건물부터 자산 감소시키죠. 자, 자산의 감소 대변 10억.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변에서 만들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없애고 싶다고 한다면 대변 요소를 없애고 싶다고 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받는 돈을 쓰시는 겁니다. 9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 모두 다 외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미수금 9억. 자, 그러고 나면 10억, 3억, 9억, 12억,
10억, 대변에 2억, 대변에 빌 때는 처분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아래 건물 10억 나갔다. 감가상각 누계액 3억을 썼다. 세 번째 받는 돈 미수금 6억을 썼는데 대변에 10억이지만 차변은 3억에 6억으로 9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뭐라고 하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무엇을 진행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자, 이제 비자발적 처분이라는 건 우리가 처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혹은 쓸모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던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때도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보험에 한 번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취득가격 10억짜리 감가상각 3억이었던 건물이 화재로 소실이 되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 대변에 건물이 사라졌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고 부른다. 자, 저 재해 손실이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홍수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자산이 소실되면 재해 손실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험에 대한 가입인데요. 건물의 취득가격 똑같이 10억, 누계액이 3억. 유형자산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추후에 5억 원의 보험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입금이 되기 전이랑 입금된 후랑 나눠서 대변에 건물 10억 사라졌다. 그에 장부에 써져 있던 누계액도 차변에 정리를 했다. 세 번째 받는 돈을 쓰자고 했지만 지금은 받는 돈이 없다. 자, 이걸 가지고서 뭘로 인식할 거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재해 손실 처리했다. 물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도 재해 손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자산과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 손실이라고 똑같이 쓰기보다는 많은 회사들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걸 쓰죠. 자,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게 뭐냐고요? 자, 손상차손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가치가 확 떨어졌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 지금 배우셨던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요. 갑작스럽게 가치가 떨어질 때, 갑자기 늙어버릴 때 우린 그때 손상차손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자동차 중고시장에 가면요. 똑같은 뭐 그랜저인데 이 그랜저랑 옆에 있는 그랜저랑 가치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출시 연도도 모델도 그다음 달린 기간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옆에 있는 자동차는 지난 홍수 때 침수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때요? 아무래도 중고시장에서도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으로서의 이런 기능도 떨어지겠죠. 자,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가치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걸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요. 나중에 보험금이 수령이 되면 전체를 보험수익이다, 보험금 수익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자는 얘기를 하죠. 자,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자 손상차손에 대해서 이제 회수 가능가액이란 순매가액과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요. 순매가액. 내가 지금 이 자산을 예상 처분 가격과 예상 처분 비용, 예를 들어서 예상 처분 가격이 4억짜리인데 예상 처분 비용이 1억이 더 들어갈 것 같더라. 그럼 지금 3억 원의 가치. 그 다음 사용 가치. 내가 이 자산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가치를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매가액이 3억으로 더 크니까 3억 원. 근데 아까 그 자산 건물이 얼마였어요? 1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3억이 되어 있어서 장부 가격이 7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순매가액은 3억밖에 안 된대요. 갑작스럽게 얼마가 가치가 떨어져요?
4억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4억 원의 손상차손을 마련하는 거겠죠. 자, 장부 가격은 이미 자산의 장부에 써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매각했을 때의 가치냐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계산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동종자산의 교환과 이종자산의 교환은요, 앞에 취득 파트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 뒤로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앞에 취득을 배울 때에는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아직 배우기 전이라 이제 뒤에 와서 배우는 건데요. 저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똑같은 기계장치를 교환할 때 새로 받아오는 기계장치의 취득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리가요, 그 자산에 대해서요, 동종자산의 교환이다라고 하면 동일한 기계장치라고 해서 동종자산의 교환이 아닙니다. 동종자산은요,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치일 때, 이종자산은요, 똑같은 자동차도요, 시가가 다르거나 할 때, 이때 이종자산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예요. 뭐 K5랑 SM5랑, 자, 여러분들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둘 다 동일급입니다. 그래서 K5나 SM5나 회사만 다르지, 회사는 이제 그 자동차는 비슷한 규모고요. 그 다음에 마티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BMW가 있다고 해요. 자, 둘 다 신상이에요. 당연히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차가 좀 더 비싼 차라는 거 아시죠? 자, 시가가 유사한 자동차나 동일한 자동차를 맞교환할 때에는 동종자산의 교환이지만 시가가 서로 다른 자산을 맞교환할 때 CC도부터 다르죠. 이런 걸 교환할 때에는 이종자산의 교환이죠. 자, 동종자산의 교환일 때에는 서로 처분할 때 이익이나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종자산일 때는 이 사람은 주고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 받고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종자산의 교환이다, 이종자산의 교환이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자, 다시 말해 이 기계장치 오래된 거, 새로운 것도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할 수도 있고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동종자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주로 물어봤으니까 동종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써볼 텐데요. 동종자산의 교환은 취득원가를요, 내가 제공한, 자, 동종은 제공한 자산에, 자, 장부가액으로 새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종자산의 교환은요, 제공한 자산까지는 마찬가지인데요. 공정가액을 새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 원, 누계액 3, 자, 여러분들 제가 공을 너무 많이 썼죠?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고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새 자산의 취득원가는 장부가액이겠구나. 그러면 자, 장부가격은 100만 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30 하면 70만 원이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 자, 1번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 버렸다. 2번 그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다. 세 번째 받는 돈 대신에 기계로 받았고요. 그 기계의 가치는 70. 자, 이렇듯 동종자산의 교환을 하게 되면요, 대변의 합계 100, 차변도 100.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없겠죠. 왜? 서로 같은 가치를 맞교환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동종자산, 이종자산의 교환도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유형자산 내용에서 좀 많았었죠. 아마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들으신 분들은 내용이 많다고 느끼셨을 거고, 그래도 중간에 이제 쉬었다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 있었겠죠. 유형자산 내용이 많은 만큼 시험에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무형자산 파트 가도록 할게요.